6. 걱정 근심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일찍 죽는다. 오늘을 살라는 의미. 어느 화창한 봄날 한 청년이 책 한 권을 들고 그 속에 실려있는 21자의 글을 읽는 것이 그 청년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청년은 몬트리올 제너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의과생으로서 자기가 이번에 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졸업하면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개업하고 무슨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갈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젊은 의과생은 당시에 읽은 21자의 글로 인해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그 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의 학교를 설립하였고 대형 제국에서 의사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 명예직인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담임 교수가 되었다. 그는 영국 황제로부터 나이트의 자기를 받았으며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1466쪽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책 2권을 출간되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 경이다. 21자의 글은 토머스 칼라일이 말한 것으로서 우리의 중요한 일은 먼 곳에 희미하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요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다. 그 후 42년이 지난 어느 아름다운 봄, 튤립꽃이 학교 마당에 만발하였을 때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학교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는 예일대 학생들에게 자기와 같이 4개의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평판이 좋은 책을 저술한 인간은 세상에서는 특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추측하는지 모르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자기의 머리가 극히 평범하다는 것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성공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기의 성공은 자기가 말하는 꼭 닫힌 선실에서 살고 있는 까닭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꼭 닫힌 선실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윌리엄 오슬러 경은 그가 예일대학에서 연설하기 수개월 전에 큰 전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 그런데 그 전기선에는 선장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기관의 쇳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배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서로 격리되어 제가끔 물샐 틈 없는 선실이 되었다. 오슬러 박사는 예일대 학생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여러분은 다 각기 이 거대한 전기선보다 몇 배나 훌륭한 몸과 마음이라는 배로 그 기선의 항로보다도 더 먼 항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항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꼭 닫힌 선실을 만드는 것과 같은 생활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즉 함교에 올라가 우선 배의 큰 벽이 안전한가를 검사한 다음 단추를 누르고 귀를 기울여 여러분 생활의 각 부분의 과거, 즉 죽은 어제에 대하여 철문에 꽉 닫혀 있는가를 들여다 보십시오. 또 한 개의 단추를 눌러 철문으로 막음으로써 미래, 즉 아직 닥쳐오지 않은 내일을 가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오늘은 안전할 것입니다. 과거를 닫아버리십시오. 지난 과거는 시체처럼 묻어버리세요. 먼저 어리석게도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던 어제를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짐 위에 내일의 짐을 보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몸이 휘청거릴 것입니다. 각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하여도 문을 꼭 닫아버리십시오. 미래는 즉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정력이 소모되고 마음이 괴로우며 신경이 필요한 범위는 미래의 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달라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앞뒤의 큰 문을 단단히 닫아 걸고 오늘을 위해서 충실하게 사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오슬러 박사의 말은 우리가 내일에 대한 준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박사가 그 연설에서 강조한 점은 우리가 오늘의 일을 오늘 훌륭하게 보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모든 정열을 오늘 일에 집중시키는 것이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 학생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리스도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권했다. 그리스도의 기도에는 우리가 어제 먹은 맛없는 음식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돌아올 가을에는 어떻게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는 없다. 혹은 제가 앞으로 직업을 잃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는 말 따위는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기도문은 오직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의 양식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몇 해 전에 아주 가난한 철학자 한 사람이 어느 시골길을 거닐고 있었다. 그 시골 사람들은 생활이 무척 곤란하였다. 어느 날 한 무리의 군중이 언덕 위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철학자는 연설을 하였는데 그 연설 속에는 그 후 오랫동안 힘있게 전해지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들어있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생활 속에 있는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이 말씀이 그저 실행 가능성이 없는 이상적인 교훈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동양의 신비주의적 인사라고 해서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는 내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을 들어야 하고 제가 늙을 때를 생각하여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워 출세할 방법을 찾아야만 해요. 그렇다. 물론 우리는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사실은 약 300년 전에 해석된 예수의 말씀은 제임스 왕 통치 시대의 의미가 아직도 그대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 해석했던 생각이라는 말은 걱정이라는 말로도 쓰였다. 성경의 현대 해석에서는 예수가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내일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 준비하라.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라는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군 지휘관들은 내일 계획을 세웠으나 걱정까지 할 여유는 가지지 못했다. 미국 해군을 지휘하던 어니스트 제이 킹 대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병기를 가장 뛰어난 군대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길 따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킹 대장은 다시 말하였다. 만약 배가 격침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침몰된 배를 끌어올릴 수도 없거니와 침몰되어 가는 배를 정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지나간 어제의 문제로 속을 태우지 않고 차라리 내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시간을 더 유효하게 쓰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간 어제의 일이 언제까지나 나와 얽혀 함께 따라다닌다면 나의 몸에 오래 지탱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전쟁 때나 평화시를 막론하고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사이에 있는 중요한 차이는 이러한 것입니다. 즉, 좋은 생각이란 일의 원인과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은 흔히 긴장과 신경질로 인해 파괴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의 하나인 뉴욕타임즈의 발행인인 아더 해리스 슐츠버거와 단독 회견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고 있는 무렵 너무 놀라고 앞날을 걱정한 나머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종종 한밤중에 캔버스와 물감을 꺼내어 거울을 보며 자기 초상화를 그림으로써 마음속의 걱정을 잊으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슐츠버거 씨는 자기가 만일 찬송가의 한 구절, 즉 한 걸음만 비추어도 족하리라를 되새기지 않았다면 평화를 얻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빛이 되신 주여 인도하소서. 내 발길이 가는 곳 인도하소서. 먼 곳을 보고자 아니하오니 한 걸음만 비추어도 족하리오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유럽 전선에서 전쟁에 참여하던 한 청년이 역시 이와 똑같은 가르침을 깨달은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테드 베건 미노였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무척 시달리고 있었다. 테드 베건 미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45년 4월 나의 걱정은 점점 심해져서 마침내 의사가 경련성 횡행결장 진단을 내리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병은 많은 아픔이 따릅니다. 만일 전쟁이 속히 끝나지 않았다면 내 몸은 완전히 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필요할 대로 필요했습니다. 제94 보병사단의 하사관으로서 전사자 기록관 임무를 맡았는데 이 기록관이 맡은 임무는 전쟁에서 죽은 병사 또는 전쟁 중 행방불명이 된 병사 및 입원하고 있는 병사의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임무였습니다. 또 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동시 임시 묘를 쓴 연합국 전사자나 혹은 적병의 전사자의 시체를 파내는 일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병사들의 소지품을 모아서 그것을 극히 귀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부모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로 보내주는 일도 맡았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혹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또는 어떻게 내가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살아나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생후 16개월 된 내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이런 걱정으로 극도로 피로하였기 때문에 체중이 15kg이나 빠졌고 지나친 걱정으로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나의 두 손은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쇠약해진 몸으로 고국에 돌아갈 일을 생각할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는 엎드려 어린애처럼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상심한 나머지 혼자 있을 때 주르르 눈물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부터는 더욱 심해져 자주 울었으며 다시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견딜 수 없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군의관은 나에게 몇 가지 충고를 해주었는데 그 충고가 나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내 몸을 정성껏 진찰한 군의관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단언하고 충고했습니다. 테드군, 자네 인생을 모래시계와 같다고 생각해 보게. 모래시계 꼭대기엔 수많은 모래알이 있지. 그 모래알은 모두가 시계 가운데 있는 좁은 구멍을 통하여 똑같은 모양으로 천천히 빠져나오는 것일세. 누구도 시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그 좁은 구멍을 통하여 한꺼번에 한 개 이상의 모래알을 내보낼 수 없지 않는가. 우리 인간은 모두 이 모래시계와 같아. 우리가 아침에 일을 시작할 때는 그날 중으로 마쳐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모래알이 모래시계의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듯 우리가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처리하여 천천히 정리해야 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체나 정신도 파괴되고 말 걸세. 나는 군의관이 말해준 한 번에 한 개의 모래알, 한 번에 한 개의 일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충고는 전쟁 중에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나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쇄사의 영업과 광고 부장 일을 해나가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 즉 당장에 해야 할 일은 세상 같은데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도 작다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상품의 재고가 줄어들면 이를 채워야 하고 새로운 서식도 처리해야 하며 상품 정리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소를 새로 오픈하거나 폐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마음을 졸이거나 조바심을 내지 않고 군의관이 내게 말한 바와 같이 한 번에 한 개의 모래알, 한 번에 한 가지의 일이라는 충고를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말을 반복하면서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전쟁 중에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혼란하고 복잡한 감정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환자의 반 이상이 신경계통이나 정신계통의 환자라는 점이다. 쌓이고 쌓이는 어제의 짐과 걱정되는 내일의 무거운 짐을 못 이겨 병을 갖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만일 내일 일을 걱정 말라는 예수의 말씀이나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윌리엄 오슬러 경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에 두 개의 영혼의 길이 서로 맞닿는 지점에 서 있다. 그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온 광활한 과거요. 또 하나는 시간이 계속되는 최후의 순간까지 길게 뻗쳐 있는 미래 사이에 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러한 영혼의 한쪽에서도 살 수 없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는 우리는 몸과 마음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만을 사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말하였다.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밤까지는 자기의 짐을 질 수 없으며 아무리 곤란하여도 하루 동안은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해가 저물 때까지 유쾌하고 참을성 있고 즐겁고 깨끗하게 살 수 있죠. 그것이야말로 진정 인생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활의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간주 사지에 사는 E.K. 실지 여사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만 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절망하여 자살할 지경에 이르렀다. 실지 여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남편을 잃고 극도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푼의 재산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니던 로치 파울러 회사의 네온 루치 씨에게 부탁하여 복직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이나 읍내에 있는 학교에 책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2년 전 남편이 병들었을 때 자동차를 팔아 없앴으나 어떻게 남은 돈을 전부 모아서 중고 차량을 계약금만 주고 사서 또다시 책을 팔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것이 걱정을 덜어줄 것
것으로 생각했으나 혼자 운전하고 혼자서 먹고 다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지방까지 다녀도 수십이 시원찮아서 얼마 안 되는 자동차의 월부금조차 메꿔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1938년 봄, 저는 미주리주 베르사유 근처에서 책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학교가 가난해서 장사도 안 되고 길도 나빴습니다. 나는 너무도 쓸쓸하고 마음이 슬퍼서 한때는 자살할 생각도 했습니다. 성공할 가망은 없고 살아갈 길은 아득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 생활에 직면하는 것조차 끔찍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자동차 월급금을 못 치를 것이 무서웠고 방세를 내지 못할 것이 두려웠으며 먹고 살 도리가 없는 것이 겁났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나마 자살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 동생이 너무나도 비통해야 할 것과 장례 치를 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어느 날 한 구절의 글귀를 읽고 실망의 한 구렁텅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감격적인 한 토막의 구절을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생활이다. 저는 이 구절을 타이핑하여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앞 창에 붙였습니다. 그 후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나간 어제와 닥쳐올 내일을 전부 잊어버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자신에게 오늘의 또 다른 새로운 생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장 고독과 가난에 대한 걱정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저는 매우 행복하고 제법 성공도 하였으며 생활의 열의와 사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위험한 생활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과 장래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한 번에 하루만을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것과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생활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아래의 시를 누가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만이 행복할 것이다. 오늘을 자기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마음속에 자신을 가지고 내일이야 될 대로 되려무나 하여간 오늘을 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현대적 글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원전 30년 로마의 시인 호레이스가 읊은 것이다. 인간의 성품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사실 중 하나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창문 앞에 피어있는 장미꽃을 즐기지 못하면서 머나먼 곳에 있는 알 수 없는 장미 정원을 그리워한다. 왜 참혹하게도 이처럼 어리석은 것일까? 스티븐 리코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생의 짤막한 행진이야말로 이상스럽기도 하다. 어린아이는 큰아이가 되면 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청년이 되면 또 결혼하게 된다면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의 생각은 또다시 변하여 내가 은퇴하게 되면 이라고 말한다. 마침내 은퇴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걸어온 과거를 되돌아볼 때 거기에는 오직 차디찬 바람만이 불고 있을 뿐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후라서 이미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 후라고 말한다. 너무 늦게 깨달았노라. 현재 살고 있는 그 속에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이 일상이 곧 인생이라는 것을. 디트로이트의 에드워드 S. 에반스 씨는 걱정이 많아 죽을 지경이었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생이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생활 하나하나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자살할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그는 빈곤한 가정에 태어나 신문을 팔아 처음으로 돈을 모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식료품 가게 점원으로 일했고 도서관 도서 주임을 해가면서 7명의 그 부양가족을 책임지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은 월급이었으나 부양가족이 있으므로 그는 실직할까 무척 두려웠다. 8년 후 그는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55의 자본금으로 연수입 $20,000를 버는 사업가로 성공했다. 그런데 그때 불경기가 시작되었고 친구에게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파산하는 바람에 부채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그는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으며 설상가상으로 거래하던 은행마저 파산하여 현금도 몽땅 잃어버렸다. 에반스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배고파도 먹을 것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그것은 바로 걱정 근심하는 데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리를 걸어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고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몸에는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점점 악화되어 누워있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서 마침내 의사에게 2주밖에 못 살겠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던 제가 세상을 하직하려 모든 것을 청산하니 천진스러운 어린아이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태까지 저를 괴롭히던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 식욕이 생길 뿐만 아니라 체중도 늘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자 지팡이에 의지하여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6주가 지난 후에는 일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1년에 2만 달러의 벌이를 하던 몸이 일주일에 30달러밖에 안 되는 적은 수입을 받는다 해도 기뻤습니다. 자동차를 화물편으로 수송할 때 그 바퀴 뒤에 대는 나무 토막을 파는 일을 했거든요. 그제서야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지 말 것, 미래에 대하여 아무 걱정이나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오직 시간과 정력과 열성을 현재 하는 나무 토막 파는 데만 집중시켰습니다. 에드워드 S. 에반스는 현재 급속한 성공을 거두었다. 몇 해 안 되지만 에반스 주식회사를 차렸다. 이 회사의 주식은 오랫동안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린란드에는 그의 이름을 딴 에반스 지행장이 생겼다. 만일 에드워드 S. 에반스가 오늘을 산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런 엄청난 성공은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뉴도 과거와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 찬 여러 어리석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나의 인생은 무서운 불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의 대부분은 끝끝내 나에게 닥쳐오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너의 불행이나 우리의 불행도 그러한 것이다. 단테는 말하였다. 오늘이라는 이 날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인생은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 초속 19마일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오늘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확실한 재산이다. 이것이 로엘 록 토머스의 철학이기도 하다. 나는 최근에 이 철학자의 농장에서 주말을 함께 보낸 적이 있는데 로엘의 방송실 벽 위에 찬송가 구절을 써서 붙여놓은 것을 보았다. 이날은 주께서 청하신 참 기쁜 날이네.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라. 작가존 렁키스는 자기 책상 위에 돌을 한 개 올려놓았는데 그 돌에는 오늘이라는 한마디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이와 같이 책상 위에 돌은 놓지 못하였을 망정 내가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한 편의 시를 거울 위에 걸어 놓았다. 이 시는 윌리엄 오슬러 경이 항상 그의 책상 위에 놓았던 것으로 인도의 유명한 극작가 칼리다사가 쓴 것이다. 새벽을 찬미하는 인사, 오늘을 의지하여 살지어다. 이날이 우리의 생활이요, 생활 중에도 참된 생활이다. 오늘의 짤막한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진리와 현실이 숨어 있나니 성장의 즐거움도, 행동의 영광도, 아름다움의 화려함도, 어제는 한낮 한 토막의 꿈이요, 내일은 오직 환영에 지나지 않는도다. 그러나 오늘 이날을 즐겁게 보낸다면 모든 어제가 행복의 꿈이 될 것이요, 모든 내일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날을 의지하여 살지어다. 이것이 새벽을 맞이하는 찬미의 노래다.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철문을 닫고 온전한 오늘에 집중하여 살기로 하자. 다음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써보자. 1. 나는 미래를 걱정하거나 어떤 먼 곳에 있는 장미 정원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는 경향이 없는가? 2. 나는 과거에 일어난 일, 즉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함으로써 종종 현재를 비관하는 일이 없는가? 3. 아침에 일어나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겠다고, 즉 오늘이라는 24시간을 알차게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는가? 4.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생활로 나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5. 언제부터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다음 주인가? 내일인가? 또는 오늘부터 시작할까? 걱정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 여러분은 걱정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즉 당신이 이 책을 더 읽기 전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윌리엄 H. 캐리어가 연구한 방법 하나를 말하여 줄 터인데, 캐리어는 에어컨 사업을 시작한 훌륭한 엔지니어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리어 회사의 사장이다. 나는 캐리어 사장에게 걱정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훌륭한 방법 하나를 들어서 전달하려고 한다. 저는 젊었을 때 뉴욕시 버팔로 제철소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미조리주 크리스털시에 있는 판유리 공장에 수백만 달러어치의 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러 갔습니다. 이 장치의 목적은 가스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가스가 기계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연소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가스 정화 기술은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어서 이전에 단 한 번만 실험한 일이 있었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작업할 때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겨우 만들어 놓기는 하였으나 우리가 그 회사에 보증한 조건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실패한 결과에 놀랐습니다. 마치 무엇이 제 머리를 힘껏 내려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뽀개지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아서 한동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는 평정을 되찾고 걱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걱정을 잊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30년 이상이나 적용했는데 이 방법은 단순하여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1단계.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 문제가 실패한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해 봅니다. 누구도 저를 감옥에 넣거나 총으로 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확실합니다. 물론 제가 직장을 잃을 수도 모르지요. 사장이 그 기계를 떼어버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받은 2만 달러를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2단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한 후에 필요하면 그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이번 실패는 나의 경력에 큰 타격이 올 거야. 혹은 실직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나 내가 실직을 한다면 또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지. 물론 고용 조건이 더 나쁠 수도 있지만 말이야. 하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 우리가 새로운 가스의 불순물 제거 방법을 실험한 것을 알아줄 수도 있어. 만약 이번 실험이 2만 달러가 낭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험하는 데 들어간 연구비라고 생각하면 그게 나쁜 일도 아니야. 제3단계. 이때부터 저는 냉정한 태도로 돌아가서 이미 심리적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경우를 개선하는 데 시간과 정력을 쏟았습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2만 달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러 가지로 실험한 결과 마침내 초과 설비로 5천 달러만 더 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를 실천에 옮겨 2만 달러의 손해를 1만 5천 달러로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만약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도저히 이런 결과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걱정하면 가장 나쁜 증세로 집중 능력이 파괴됩니다. 걱정할 때는 정신이 혼란하게 분산되어 결정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용감하게 부닥쳐 심리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불확실한 상상이 사라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여러 해 전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큰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나는 그 후 줄곧 이 방법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 입장에서 볼 때 윌리스 H. 캐리어의 법칙이 왜 가치가 있다고 실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걱정으로 앞이 캄캄할 때 그 속에 빠져 헤매는 컴컴한 구름 속에서 우리를 잡아 끌어내 주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우리의 두 다리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땅 위에 세워준다. 만약 우리의 발밑에 튼튼한 땅이 놓여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미 세상을 떠난 응용심리학의 창시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오늘날 살아있다면 최악에 직면하라는 이 법칙을 듣고 진정으로 이에 찬성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학생들에게 사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고 또 사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행의 결과를 정복하는 제1단계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사상을 임어당도 저서 생활의 발견에서 발표하였다. 이 중국 철학자는 마음이 참된 평화는 최악의 사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으로 나는 그것이 심리적으로 에너지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사실 그렇다. 심리적으로 그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였을 때에는 우리는 그 이상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리어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자 저는 곧 마음이 풀리고 며칠 동안이나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로운 기분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 후부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과연 옳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다.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재산을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고 비통해하며 자신의 운명에 맞섬으로써 결국 우울증에 빠진다. 여러분이 만약 캐리어의 법칙을 자기 문제에 응용하여 본 사람이 알고 싶다면 나의 교육반 학생이었던 뉴욕에서 석유 회사를 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 저는 공갈과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화나 드라마 이외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있던 석유 회사에는 여러 대의 석유 운반자가 있었고 운전사도 많았습니다. 당시 물가 통계 규정이 엄중하게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처에는 배급량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으나 우리 운전사 중에 몇 사람이 일정한 고객에게 석유를 조금씩 적게 배달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들 고객에게 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정부조사관이라는 남자가 나를 찾아와서 뇌물을 요구한 때였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운전사의 소행에 대한 증거 서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가 자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 서류를 지방검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물론 적어도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법률상 피고용인의 잘못에 대해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사건이 법정으로 간다면 신문에 떠들어대며 우리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사업은 아버지가 24년 전에 시작한 것으로 제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커서 몸져 누울 지경이었습니다. 사흘 낮밤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고민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5,000를 그대로 주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것인가? 두 가지 선택 중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악몽 같은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일요일 밤에 우연히 카네기 강좌에서 받았던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읽다가 캐리어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최악의 경우에 직면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그 돈을 주지 않고 협박자가 고발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가? 자문한 결과는 나의 사업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일어날 최악의 사태로 감옥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고발로 이어지면 나의 사업이 괴멸될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좋다. 나의 사업이 파멸해도 좋다. 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오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다. 나의 사업이 실패함으로써 나는 직업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석유에 관하여 나는 아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나에게 선뜻 직업을 줄 회사는 많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자 기분은 차차 나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을 나를 싸고 돌던 공포감이 조금씩 거치고 냉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정신이 명료해지고 이제 제3단계인 최악의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들어라 라는 데까지 도달했습니다. 제게 해결 방법을 생각하자 아주 새로운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미처 생각지 못한 어떤 방법을 말해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변호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내용을 들은 변호사는 검사를 찾아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검사에게 이야기를 마치자 검사가 하는 대답은 놀랐습니다. 금전갈취 협박은 이미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라며 정부 관리라고 사칭한 인물은 경찰서에서 찾고 있는 지명 수배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문 사기꾼에게 $5,000를 줘야 할지 주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사흘 밤낮을 고통스러워했던 저는 가슴이 뻥 뚫리고 후련해졌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영원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걱정해야 할 어떤 긴급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보는 캐리어의 법칙에 맞추어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캐리어가 일찍 곤란한 경우를 당하였다면 그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윈체스터시에 사는 얼피 하네 씨의 경우를 이야기해보자. 저는 걱정 근심이 무척 많은 편인데 20세 때의 위궤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무섭게 많은 피를 토해서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체중은 약 80kg에서 41kg로 줄었습니다. 병세가 너무 미독해서 의사는 제게 손도 움직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3명의 의사가 제게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라고 선언했는데 그 중에는 이름난 위궤양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마다 먹는 음식을 알칼리성 가루 음식과 반 숟가락 정도의 밀크크림이 전부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간호사는 고무관을 집어넣어 뱃속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끌어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이 지난 후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얼하네요. 그대가 만일 죽음 말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하면 이제부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장 보람있게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대는 항상 죽기 전에 한번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고 하였지. 만일 지금도 그런 소망이 남아 있다면 당장에 실행해 보는 게 어떠한가. 제가 의사에게 세계 일주를 떠나겠다고 말하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천만에 이런 말은 중환자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요. 만일 세계 일주를 떠난다면 금방 길가에서 초상을 치르게 될 것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가족에게 제가 죽으면 네브래스카주 브레큰보에 있는 가족 공동묘지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관을 지고라도 떠나겠어요. 저는 관 한 개를 준비하여 배에 싣고 제가 죽거든 시체를 냉동 보관했다가 고향에 보내달라고 선박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한 후 노신 호머처럼 기분 좋게 고국을 출발했습니다. 오, 아직 쓰지 않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보람있게 쓸지어다. 우리도 또한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할 몸이니 티끌은 티끌로 다지 티끌 밑에 영원히 묻히리로다. 술도 없고 노래도 없고 시인도 없고 그리고 또 끝도 없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프레지던트 아담스 홀을 타고 동양을 향하여 떠나는 순간 저의 기분은 한결 좋아졌습니다. 저는 차차 알칼리성 분말을 먹는다든가 위장을 씻어내는 일은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다른 나라의 향토 음식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검은 빛깔의 긴 담배를 태우고 하이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해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는 동안 심한 풍랑과 태풍도 만났지만 설마 무서워서 죽기야 하랴라는 모험심에 말할 수 없는 쾌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배 위에서 노래도 불렀으며 게임도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밤늦게까지 어울려 꼴딱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땅에 도착하였을 때 고국에서 사업으로 걱정하는 것 따위는 동양의 가난한 굶주림에 비하면 오히려 낙원의 꿈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모든 걱정을 잊고 유쾌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 저의 체중은 정상대로 돌아왔고 위궤양도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일생을 통하여 그때처럼 짜릿한 쾌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업가로 돌아갔으며 그 후 한 번도 병에 걸린 일이 없었습니다. 얼피 하네 씨는 나에게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캐리어의 걱정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과 같은 방법을 실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노라고 말했다. 첫째로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죽음이었습니다. 둘째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론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셋째로 사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저의 인생을 최대한으로 즐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만일 배가 오른 후에도 그대로 계속하여 걱정을 하였다면 저는 관 속에 들어가 집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을 턱 놓고 모든 걱정 근심을 잊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마음의 평온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고 또 그것이 나의 생명을 건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거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응용하라. 1.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2.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3. 그 다음에 냉정한 태도로 최악의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라. 걱정 근심으로 인한 재앙. 걱정 근심을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어느 날 밤에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가족에게 종두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사람은 자진하여 남의 집 초인종을 울리며 종두 주사를 맞으려고 말하며 돌아다니는 수천 명 중 하나였다. 놀란 사람들은 예방주사를 맞기 위하여 몇 시간씩 줄지어 서 있었으며 병원은 물론이거니와 소방서, 경찰서 또는 큰 공장에서도 예방주사가 실시되었다. 이 군중에게 예방주사를 놓기 위하여 2천여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밤낮으로 도와서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대체 이 소동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뉴욕 시내에서 8명의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 2명이 사망했다. 거의 800만 명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이유로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나는 벌써 37년 이상이나 뉴욕시에서 살고 있건만 한 번도 정신적인 질병, 즉 걱정을 천연두보다도 수천, 수만 배나 피해를 끼친 병에 대해 경고하려고 초인종을 누른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 10명에 한 사람씩 걱정과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신경쇠약이라는 유행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경고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경고하려고 한다. 의학으로 노벨상을 탄 유명한 알렉시스 카레 박사는 걱정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라고 말했다. 사업가뿐만이 아니라 주부나 의사,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몇 해 전에 산타페 철도회사 의무실에 근무하는 OF 고버 박사와 함께 텍사스에서 뉴멕시코까지 주 4일을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휴가를 보낸 일이 있었다. 박사의 정식 직책은 콜로라도주 산타페 병원협회 병원장이었다. 그때 우리는 걱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의사를 찾아오는 모든 환자 중 70%는 걱정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나을 수 있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병이 전부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는 물론 무서운 치통 같은 것도 있고 간혹 그보다도 수백 배 무서운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신경성 소화불량, 위궤양, 심장병, 불면증, 두통, 신경마비 따위의 병도 확실히 상상으로만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병은 실제로 통증을 수반하는 병입니다. 제 자신이 12년간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걱정을 만들어내고 걱정은 또 사람을 긴장시켜 신경질적이게 만들며 위신경을 자극하여 위액 분비를 불규칙하게 만들기 때문에 흔히 위궤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성 위장병이라는 책을 쓴 조셉 P. 몬터규 박사는 위궤양의 원인은 먹는 음식물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을 좀먹는 걱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W.C. 알바레츠 박사는 궤양은 흔히 감정적 긴장이 강하거나 약한 강도에 따라 더 심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마이오 진료소에서 위장병으로 치료를 받는 15,000명의 환자를 연구한 결과로 얻은 결론이다. 5명 중에서 4명이 위장병 원인으로 육체적인 이유가 없었다. 심리적인 공포와 걱정과 증오 또는 극도의 이기주의 또는 현실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무능력함이 위장병의 원인이었다. 라이프지에 의하면 지금 우리의 치명적인 질병 중에서 위궤양이 10번째 되는 병이라는 것이다. 나는 최근 마요 진료소의 헤럴드 C. 해버인 박사와 서면 연락을 해본 일이 있다. 박사는 미국 산업계 의사연합회에서 자기의 논문을 읽고 자기가 평균 연령 44.3에 해당하는 사업가 176명을 연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 사업가의 3분의 1이 지나치게 긴장된 생활에서 오는 3가지 병, 즉 심장병, 소화기 궤양, 고혈압 같은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우리나라 사업가 3분의 1이 45세에도 이르기 전에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으로 그들의 몸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도 이것을 성공이라 할 것인가? 그들은 돈을 주고도 성공을 사지 못하는 것이다. 위궤양과 심장병에 걸려가면서 산업계에서 출세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온 천하를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세계를 다 차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룻밤에 침대 1개면 잘 수 있을 것이요 하루에 3끼만 먹으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단순 노동을 하는 인부라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크나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단잠을 자고 음식도 맛있게 먹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철도 회사나 담배 회사를 경영하여 45세의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촌에 가서 소작인 노릇을 하면서라도 걱정 없는 일생을 보낼 것이다. 담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새 세계적으로 유명한 담배 제조업자 한 사람이 캐나다 숲속을 산책하다가 벼랑간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모아놓고 61세의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였다. 아마
그는 여러 해 동안 소위 사업의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그의 생명을 걸고 싸워왔던 모양이다. 내 생각으로는 수백만 불의 재산을 모은 담배 회사 사장보다도 미주리주 농부로서 단 1달러의 돈도 없이 89세에 떠난 나의 아버지의 인생이 훨씬 더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유명한 마요 진료소의 의사들은 미국에 있는 각 병원 침대의 50% 이상을 신경계통의 환자가 점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환자를 신경을 사체 해부의 방법으로 고성능 현미경으로 검사해 보면 대부분의 신경이 확실히 일반 사람들의 신경에 못지않을 만큼 튼튼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아픈 것일까? 그들의 신경 고장은 신경 계통의 육체적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걱정과 공포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플라톤이 말하기를 의사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이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단지 육체만을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과 육체는 하나로 이어져 있으므로 이를 따로 분리하여 치료하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2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겨우 의료과학계에서는 이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 의료술의 새로운 방법으로 사이코메스틱 요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것은 정신과 육체를 똑같이 치료하는 방법이다. 지금이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치료 방법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과학은 주로 무서운 물질적 병균에서 오는 질병, 즉 천연두, 콜레라, 황열병 같은 질병과 수백만 명을 동시에 사망하게 만드는 다른 병들은 대부분 퇴치시켰다. 그러나 병균 때문이 아니라 걱정과 공포와 증오와 실패와 절망 등등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육체적 파멸을 막는 데는 그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감정에서 비롯되는 질병에 의한 피해는 점점 늘어갈 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의료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인의 20명 중에 1명은 일생에 한 번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 다니게 된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소집되었던 젊은이의 6명 중에 한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징병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걱정과 근심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의 가혹한 현실 세계와 싸워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걱정하고 고민이 가득하여 냉정한 현실 세계와 관계를 끊고 자기가 만든 자기만의 비밀 공간으로 도피해 버린다. 그렇게 도피하여 자신의 문제인 걱정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책상 위에는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가 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살자라는 책이 놓여 있는데 그 책의 차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걱정이 사람의 심장에 끼치는 영향, 고혈압은 걱정에 의해서 생긴다. 류마티즘도 걱정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위장에 해가 된다.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 걱정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이유, 걱정과 갑상선, 걱정이 많은 당뇨병 환자. 또 하나의 유익한 다른 책은 마요 진료소 정신병 치료의 칼 매닝거 박사가 쓴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인간이다. 매닝거 박사의 책에는 걱정을 피하는 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규칙은 말하지 않았으나 걱정과 실패와 증오와 원한과 반항과 공포가 얼마나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해롭게 하는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감정이 가장 둔한 사람이라도 병에 걸리게 된다. 그랜드 장군은 이러한 사실을 남북 전쟁 중에 발견하였다. 장군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랜트 장군은 9개월 동안이나 리치먼드를 포위하고 공격했다. 리치먼드의 군대는 헐벗고 굶주려서 전쟁에 패배하였다. 정보의 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길을 찾아 달아났다. 나머지 병사들은 천막 속에서 기도회를 열고 울부짖으며 광란지경에 빠졌다. 리 장군의 군대는 리치몬드에 있는 면화 창고와 담배 창고에 불을 놓고 변기창을 태워서 밤중에 높이 오르는 불길을 뒤로하고 달아났다. 그랜트 장군은 쉴 새 없이 이를 추격하여 적군의 좌우와 후방으로부터 무찔러 퇴로를 차단하였으며 기병대는 적의 전선의 앞을 막아 철도를 끊고 군수물자를 실은 열차를 납포하였다. 그랜트 장군은 그때 무서운 구토성 두통으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자 대열에서 벗어나 농가에 누워 있었다.
장군은 그의 회상록에서 나는 더운 겨자물에 발을 담그고 팔목과 목 뒤에 겨자로 만든 고약을 바르고 밤새도록 두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고 기록하였다. 이튿날 장군의 두통은 30시간에 나았다. 병이 낫게 된 원인은 겨자의 고약 때문이 아니고 리 장군의 항복하고 싶다는 편지를 가지고 달려온 한 기병 때문이었다. 그랜트 장군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항복 문서를 가진 장교가 내게 왔을 때도 나는 여전히 구토성 두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그러나 편지 내용을 보자마자 나의 두통은 감쪽같이 나았다. 분명코 그랜트 장군을 병들게 한 것은 걱정과 긴장감이었던 것 같다. 그의 감정이 자신감과 성공과 승리의 기쁨을 한꺼번에 느끼게 되는 순간 그의 병은 달아나고 말았다. 이로부터 70년 후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부의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모겐스 주니어도 걱정이 현기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일기 속에 대통령이 밀값을 올리기 위해 하루에 밀 440만 톤을 매상하였을 때 그는 크게 걱정하였다고 한다. 나는 일이 진행되자 현기증이 나서 점심을 먹은 후 집에 돌아가 침대에 누워 2시간씩이나 잠을 자야만 했다. 걱정 근심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기 위하여 나는 도서관이나 의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집 근처에도 걱정으로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이 있고 걱정으로 당뇨병에 걸린 사람도 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주식이 떨어지면 혈액 중에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와서 그렇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몽테뉴가 그의 고향 보르도에서 시장이 되었을 때 그는 시민들에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두 손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오장육부까지 거기에 바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앞서 말한 이유 중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그 걱정을 혈맥 속까지 끌어들여 당뇨병에 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 걱정 근심이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기 위해 많은 이웃을 살펴볼 필요도 없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우리 집에 살던 전주인도 지나치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또한 걱정은 관절염과 중풍을 불러오기도 한다. 코넬 박사 의학부의 러셀 세실 박사는 중풍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인데 그는 중풍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부관계의 파탄, 재정적 파멸과 거기에서 오는 슬픔, 고독과 걱정 근심, 오랫동안 품고 있는 원한. 물론 이 4가지 조건이 중풍에 걸리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여러 원인에 따라 생겨나는 여러 종류의 중풍도 있다. 그러나 중풍에 걸리는 가장 많은 원인이 세실 박사가 열거한 4가지라는 사실을 거듭 밝혀둔다. 예를 들면 내 친구는 불경기에 크게 파산하여 집에 가스도 끊기고 은행에서는 집에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그때 그의 아내는 벼랑간 중풍이 발생하여 약도 쓰고 음식도 가려 먹었지만 중풍 증상은 그 집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걱정 근심은 또 치통까지도 앓게 한다. 윌리엄 I.L. 맥고니글 박사는 미국 치과학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걱정과 공포심과 짜증 등의 불쾌한 감정은 신체 속에 들어있는 칼슘량의 균형을 잃게 하여 충치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맥고니글 박사는 자기가 치료한 환자의 경우를 예를 들었다. 그 환자는 본래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아내가 비랑간 병들게 되자 상심하기 시작하더니 아내가 입원한 지 3주 만에 이 9개 중 충치가 생겼다고 한다. 혹시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 사람을 알고 있는가? 나는 매우 예민한 갑상선 이상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벌벌 떨며 마치 죽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는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갑상선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불균형 때문이다. 심한 발작으로 몸의 심장 맥박의 속도가 급격하게 높아져서 마치 통풍 조절 장치를 떼어놓은 난로처럼 전신의 피가 이글이글 타버린다. 만일 이때의 수술이나 치료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타버리거나 사망한다. 얼마 전에 나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친구와 필라델피아에 간 적이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 브람 박사를 찾아 상담했는데 이 박사는 38년 동안이나 이 병을 치료해본 전문가였다. 그가 나무 액자에 서서 병원 대기실에 걸어놓은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휴식과 휴향. 가장 유익한 휴식과 휴향을 주는 힘은 건전한 종교와 수면과 음악과 웃음에 있나니 하느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잘 자는 방법을 배워라. 좋은 음악을 사랑하라. 인생의 즐거운 면을 찾아보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건강과 행복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박사가 나의 친구에게 물어본 최초의 질문은 어떤 교민이 있었길래 몸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 중에도 계속 걱정을 한다면 합병증으로 심장병, 위궤양, 당뇨병이 생길는지도 모르겠다고 경고하였다. 또 의사는 이렇게 모든 병은 서로 친사초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 제발 걱정을 떨쳐버리세요. 라고 말하였다. 내가 처음 영화배우 말 오베론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 걱정을 하면 영화배우로서 저희 매우 중요한 자산이 없어져요. 아름다운 얼굴이 망가지고 주름살만 생기니까요. 저는 절대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으려 할 때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인도에서 막 돌아와 런던에서 직업을 구할 때인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화 제작자 몇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그 누구도 저를 채용해주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나마 몇 푼 안 되던 돈도 바닥이 났어요. 한동안 건빵과 물로 연명을 했지요. 그러니 자연히 걱정도 많아지고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내가 퍽 어리석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영화계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는 한 번도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배우로서도 경험이 없잖아. 겨우 네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여쁜 얼굴이 있을 뿐이지. 저는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 근심으로 얼굴이 얼마나 변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름살이 잡혀있고 수심에 가득 찬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 당장 걱정을 잊어야 해. 내겐 걱정할 여유가 없어. 내가 내놓을 것은 오직 얼굴뿐인데 근심으로 그 얼굴이 아주 못쓰게 상해가고 있단 말이야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걱정처럼 여성의 얼굴을 순식간에 늙고 추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 걱정은 얼굴 표정을 어둡게 만든다. 걱정은 주름살, 피부병, 여드름, 부스럼을 만들며 흰머리를 돋게 하고 탈모가 생기게 만든다. 오늘날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심장병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사자는 약 30만 명인데 똑같은 기간 중에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200만 명이다. 이 200만 명 가운데 약 100만 명은 걱정과 극도로 긴장된 생활로 인해 생겨난 심장병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알렉시스 카레 박사가 걱정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로 심장병을 꼽을 수 있다. 남부지방의 흑인이나 중국 사람들은 걱정에서 비롯된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유는 그들이 어떤 사건을 막론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장의 장애로 죽은 의사가 농부의 사망률보다 20배나 많다. 대개 의사는 긴장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수치가 나오는 모양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 몰라도 신경계통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가장 놀랍고 믿기 어려운 사실은 미국에서 매년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흔한 5가지의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지나친 걱정 때문이다. 잔인한 중국 정부는 죄수를 형벌할 때 항상 죄수의 손발을 묶어 물주머니 아래로 눕히고 이 물이 밤낮으로 똑똑 떨어지게 만들었다. 물방울은 끊임없이 죄수의 머리 위에 떨어져 나중에는 마치 장도리로 머리를 때리는 소리와 같이 들리다가 마침내 죄수가 실신 상태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와 똑같은 고문 방법이 스페인의 종교 재판에서도 또 히틀러의 독일 수용소에서도 사용되었다. 걱정이란 마치 방울방울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이 방울방울의 걱정과 근심은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들고 자살을 하게 한다. 내가 미국 미주리주의 시골 청년이었을 때 빌리 썬데이의 지옥의 불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생각에 초죽음이 되었다. 그런데 내게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걱정, 근심이 당장 현세에서 어떤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업화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당신이 만일 만성적으로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협심증이 나타날 것이다. 만일 협심증에 걸리면 당신은 고통으로 소리쳐 올 것이다. 당신의 울음소리는 단테의 지옥에 나오는 토일란드의 베비스와 같은 울음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울먹이면서 오 주여, 오 하느님이시여, 제발 협심증이 낫기만 한다면 다시는 걱정을 안 하오리다 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은 진실로 생명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이 여기에 있다. 카렐 박사의 말을 인용해보자. 현대 도시의 복잡한 가운데서도 마음속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신경계통의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가? 만일 당신이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당신은 대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하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숨은 재주를 가지고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불멸에 져서 윌든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인간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하여 그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든든한 사실이 없다. 사람이 자신에게 이상을 향해 전진하며 노력한다면 그는 평상시에는 감히 예상지 못했던 의외의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독자 여러분은 올가 K. 자르히 씨처럼 굳은 의지력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다호의 커르달렌에 살고 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비극적인 환경에 놓여 있지만 결국 걱정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당신과 나도 만일 이 책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오랜 진리를 응용한다면 우리도 역시 걱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올가 자베이가 내게 써보낸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8년 6개월 전의 일이다. 저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가장 훌륭한 전문가인 마요 진료소 의사들의 진단도 같았지요. 저는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나이가 젊었고 죽기 싫었습니다. 절망 끝에 저는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절망감을 울며 불며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냉랭하게 도리어 저를 책망했습니다. 올가씨,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만한 참을성도 없나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병세는 악화되고 있어요. 만일 당신이 계속하여 울고만 있다면 당신은 결국 죽고 말 거예요. 어떤 가장 나쁜 무엇이 당신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실을 직시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맹세를 했지요. 이 맹세는 지극히 엄숙하여 살에 못을 박는 것 같았고 등 뒤로 식은땀이 내렸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다, 울지 않겠다, 기어코 이겨보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살아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뼈가 마치 나무 없는 사너리에 박혀있는 돌처럼 나의 야인 몸에서 솟아나와도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건만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고 도리어 즐겁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저는 물론 웃는 것만으로도 암이 나았으리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쾌한 마음 태도가 병과 싸우는 몸을 도와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어쨌든 간의 암에 관한 기적적인 치료법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에 직면하라, 걱정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암을 이겨냈고 최근 수년 동안 가장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레 박사의 걱정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려고 합니다.